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4절입니다. 전도서 1장 4절. 전도서 1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간단한 말 속에 전 세계, 전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이, 이게 계속 작은 한 세대가 가고 작은 한 세대가 오고, 이게 계속 쇠사슬처럼 연결돼 나가면서 그것이 어느 한 단계에서 큰 옛날과 또 큰 새 시대로 이렇게 갈라지고, 이것이 마지막에는 영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한 시대는 가고 계시록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새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전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의 압축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 샘플을 본다고 하면은 가장 큰 시대의 전환, 가장 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이 오리지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뭐냐 하면은 BC와 AD입니다. BC로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그 모델은 바로 출애굽 모델입니다. 모든 구속사의 모델은 출애굽 모델이라는, 출애굽 모델이란 꼭 출애굽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까지가 전 성경 구속사의 모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한 세대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광야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옛 시대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상징으로 말하면 구약의 시대, 율법주의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들어가라.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서 옛 시대와 새 시대, 여호수아 이전과 여호수아 이후. 여호수아가 뭡니까? 예수와는 예수입니다. 예수 이전 시대와 예수 이후 시대, BC와 AD의 이 모델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서 모세의 시대, 옛 시대,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옛 언약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옛 언약, 새 언약. 그것이 시내산에서는 옛 돌판, 새 돌판, 두 돌판 하나는 깨뜨린 거는 광야의 율법주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그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이 영원히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의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은 땅이라고 하는 약속, 땅이라고 하는 진리, 땅이라고 하는 본질과 원리는 영원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한 시대가 지나가고 한 시대가 또 새 시대가 오는, 계속 반복돼 가지만은 형태와 무대와 모든 이런 상황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는 거며, 그 진리는 같다는 거며, 뭡니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을 하는 신의 산으로서 맺은 이 언약의 본질, 주권, 언약, 거룩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본질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되는 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한 절 안에 바로 옛 시대와 새 시대, 그 다음에 시대는 바뀌어도 언약이라고 하는 본질,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이라고 하는 전 성경의 본질, 진리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함으로써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바로
그 사람들의 때는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진리와 본질은 영원하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뭉토록 있다는 겁니다. 내일은 국힘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입니다. 7월 23일 이 전당대회는, 이번 전당대회는 내년의 지방선거, 그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 이것을 앞둔 중요한 대표 선출입니다. 과연 이번 국힘당 대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번 국힘당 대표 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4월 10일 총선 못지않게 구군이 달린 아주 중대한 전당대회입니다. 지금은 국제적인 정치나 국내 정치나 또 세계가 모두 다 급변하는, 전 세계가 막 그냥 뒤흔들리고 나라와 나라 또 문화가 막 뒤죽박죽 다 뒤섞여버리는 이런 격동의 변화의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어떤 변화냐 하는 겁니다. 망가지는 변화냐, 더 좋아지는 변화냐,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것이 개혁이냐, 혁명이냐. 개혁과 혁명은 다릅니다. 개혁은 리모델링입니다. 기본 틀, 기본 뼈대, 기본 원리는 놔두고 좀 더 편리하게 주방을 바꾼다든지 화장실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이게 개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과 원리는 그대로 놔두되 전통과 보수의 가치는, 헌법의 가치는, 자유의 가치, 보편적 가치는, 원리 본질을 그대로 놔두되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개혁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리포메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을 잘못 오해하면은 이게 혁명이 됩니다. 기존의 모든 전통적인 가치와 원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판을 바꾸는 거, 이거는 혁명입니다. 리볼루션. 우리 종교개혁 하는데 그걸 우리는 두 가지로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형태상으로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혁명입니다. 캐톨릭의 시스템과 캐톨릭의 교리와 캐톨릭의 모든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다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거를 오리지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형태상으로는 개혁입니다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혁명입니다. 캐톨릭의 본질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의 캐톨릭의 전통과 이거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게 이게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말과 형태상의, 제도상의 이런 개혁이라는 말과 그렇게 되면 캐톨릭의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뭔가 리모델링 하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루터교는 지금 중간에 어정쩡해요. 우리 개혁교회하고 캐톨릭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기 때문에 루터교는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루터는 종교개혁의 과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완성한 것이 칼빈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로만 캐톨릭 자체를 아주 치를 떨면서 막 부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혁명입니다. 루터가 개혁을 했다고 하면은 바로 칼빈은 종교혁명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느냐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되느냐,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 자유의 가치, 보편적 가치, 인간의 양심과 그런 보편적 가치의 원리를 그대로 놔두고 뭔가 좀 방법에 있어서 보다도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냐, 아니면은 전통적인 가치와 권위와 모든 질서를, 체계를 다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느냐, 거기에 따라서 개혁이냐 혁명이냐 여기에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에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거역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좋든 싫든 잘되든 못되든 이 급변하는 이 시대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이승만, 박정희를 뼈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뼈대려서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적인 X세대의 보수는 박근혜로 끝났습니다. 한 세대는 끝났습니다. 문재인부터는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혁명으로 판을 뒤엎는 겁니다. 문재인 이후에는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부정합니다. 뭐 볼 거 없죠. 요즘 법사위에 청문회 하는 꼴들 보세요. 그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겁니까? 전통적인 가치와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까? 완전히 그냥 진리기고 뒤에 없는 거 개판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미친 개들의 지랄이지 정치도 아니고 이거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거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해쳐모요. 대한민국을 걸레조각지처럼 만드는 이거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거는 혁명으로 가는 가장 치사스럽고 더러운 과정입니다. 통일, 적화, 혁명. 지금까지는 그래도 힘겹게 어떤 어려움이 많았어도 그래도 힘겹게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의 그 기본 틀을 그래도 흐트리지 않고 잘 이거를 그냥 애써가면서 지켜왔는데 박근혜 탄핵부터 헌법은 다 깨진 거예요. 박근혜 탄핵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다 깨진 겁니다. 완전히 완전히 짓이겨지고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완전히 판이 바뀌는 겁니다.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변화라는 것은 잘 됐건 못 됐건 잘했건 못 됐건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싫다고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멈춰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변화에 격동하는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좋던 싫던 이승만 박정희가 목숨을 걸고 지킨 X세대의 자유 보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좋던 싫던 원하던 원치 않던 문재인이가 말한 대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이게 완전히 판을 바꾸는 혁명이죠. 그 말을 아마 그때 이해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좋게 해석했겠죠. 좋게 생각했겠죠.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아니라 파괴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다 뒤엎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혁명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안 되면은 혁명을 해서라도 끌어내리고 뒤집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판을 뒤엎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좋던 싫던 원하던 원치 않던 MZ 시대 2030 젊은 세대들의 의식구조,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질서와 문화와 그러한 것으로 이제는 전 세계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대가 옛 시대, 구시대, 노인들의 세대, 70, 80, 박정희, 이승만 때 그 보수 태극기 흔들던 이거는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세대가 젊어집니다. 이전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의식구조와 문화와 이것이 오는 거예요.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한류와 방탄소년단이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다 그냥 왔다 갔다 흔들리는 판이고 그것 때문에 나야 우리 나라를 코리아로 바꾸자 하는 그런 나라까지 있는 판인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대체 그 미친 지역의 춤 같은 그런 춤이 우리에게는 아무 반응이 오질 않아요. 이게 벌써 구시대와 새시대, 이게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옛시대 지나가고 이제는 새시대를 좋던 싫던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유엔에까지 가서 하는 세상인데 지금 세계에 안 간 나라가 없고 그 영향을 안 받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뭐냐? 바로 그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로 지금 늙은에서 젊은 세대, 좋게 말하면 보수에서 진보로 격동하는 이 세상에서 격동하듯이 이렇게 급변하는 이 세계사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변화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
변화의 이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이번 국힘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라고 말해도 조금 더 하자가 없을 줄 압니다. 이번 국힘당의 대선은 대한민국이 우냐 좌냐, 대한민국이 그대로 보수의 틀을 가진 개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판을 뒤엎고 본질과 원리와 시스템 자체를, 대한민국 헌법의 시스템 자체를 뒤엎는 혁명으로 가느냐, 이것이 이번 누가 대표를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이미 옛 시대는 박근혜로 끝났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뼈대를 가지고 그거를 개혁해 나가는 개혁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바람직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뼈대 자체를 시스템과 그 본질, 원리, 자유, 보편적 가치, 시장 경제 이 자체를 지금 민주당처럼 부정하면은 그건 대한민국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4월 10일 총선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마지막 보루가 국힘당인데, 국힘당이 작용화되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국힘당에서 대통령을 딱 지키고 같은 목적, 같은 길을 같이 갈 때에 그래도 희망이 있지. 벌써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하고 벌써부터 그냥 처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까지는 우리가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처럼 윤석열이는 옛 시대의 마지막 주자이고 한동훈이가 새 시대의 선두주자로 나올런지 우리는 아직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편 타당성이 입증된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보편 타당성이 입증된 원칙과 가치,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적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과 보편적 가치, 헌법과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유, 그런 보편적 가치를 지키자는 게 보수입니다. 왜 보수 꼴통 소리를 듣느냐? 이거 그냥 뿌리 하나만 붙들고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그 뿌리와 원칙과 원리는 그대로 있대 나무가 자꾸 자라면서 거기서 가지도 뽑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게 개혁이 돼야 되는데 보수가 개혁이 안 되는 보수가 되니까 보수 꼴통이라는 썩어 빠진 쓰레기로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 보수가 개혁을 하지 않고 서로 그냥 부패 타락하고 낀마이 폭행하고 서로 뇌물 주고받고 서로 정략을 따라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가 길을 펴고 지금 내 세상이다, 천지를 다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 타당성과 보편적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그 본질과 뼈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게 보수라는 거예요. 꼴통이 아니에요. 보수는 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의 완전 영감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과 재림, 성경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의 방법이라든지 목회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과 형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라는 거예요. 본질과 원리를 뒤엎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개혁교회도 역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썩어 빠진 뿌리만 붙들고 있으니까 개혁교회는 다 깨지고 지금 다 완전히 진보 세력들이 교회와 모든 진리를 다 신학을 다 휘젓고 있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개혁되지 않는 보수는 그건 쓰레기입니다. 개혁되지 않는 그런 성경의 진리는 그거는 다 썩은 겁니다. 왜? 물이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물이 흘러가야 썩지 않지, 고여있으면 썩어요. 원리는 어디에 적용하든지 본질과 원리는 항상 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우리가 이걸 확실히 정리하세요. 이번에는 보수는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 계속 개혁해 나가는 이것이 진짜 건전한 보수입니다. 그러면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뭡니까? 전통적 가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보수이고, 진보라는 것은 전통적 가치와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는 진실이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아까 말한 대로 성경대로 믿는 건 진실입니다. 이걸 인간의 생각에 맞춰서 여리저리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학, 인간이 만들어놓은 교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놓은 하나님 말씀, 이거는 전부 다 진보입니다. 진실과 거짓, 보수와 진보. 또 보수와 진보 차이는, 보수는 확실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 자유가 아닌 것, 보편적 가치가 아닌 것, 양심이 아닌 것, 단호하게 이거를 거절하는 것이, 이게 자유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보수요. 진보는 뭐든지 다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서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거짓, 혼합. 보수는 합법입니다. 헌법적 가치와 양심과 전통적인 권위와 윤리를 지키는 게 보수이고, 진보는 불법입니다. 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보세요. 법을 파괴하지, 헌법재판소로부터 그냥 줄줄이 계속 다 헌법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보예요. 진보란, 여러분, 절대로 진보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진보란 말은 이건 진짜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란 좀 더 배려하게,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이게 나가는 게, 이게 진짜 진보입니다. 근데 지금 좌우 진보냐 보수냐는, 이 진보는 전부 다 파괴자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보수는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진보는 원리 원칙을 안 지켜요. 보수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진보는 법을 무시하고 법을 파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대모문화와 우리나라 흘러가는 이거 전부 다 이 보수와 진보가 뒤섞여서 변화되어가는 진통기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 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 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데, 진보는 평등을 전제로 해서 모든 소득도 평균하게 다 나눠야 된다. 공산주의죠. 진보에는 전체주의입니다. 개인보다 집단, 개인보다 노동당, 개인보다 국계, 개인과 전체.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을 놓고 전체 속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수와 진보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보면 간단해요. 성경으로 말하면 진짜와 가짜를 보면 간단해요. 지금 난무하는 뭔가 각양각태의 번영신앙, 뭐 기복신앙, 무슨 신앙 전부 하는 것들, 뭐 교회에서 찬양하는 팀이 전부 다 이건 다 변형된, 변질된 가짜들입니다. 진짜와 가짜. 옛 것이라고 봐놓고 다 보수 꼴통 나쁜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왜 보수와 하나가 될 수 없느냐? 시각 자체가 틀려요. 목적 자체가 틀려요. 전제 자체가 틀려요. 왜 권력을 잡아야 하느냐?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그대로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자유와 시장경제와 공평한 이런 법을 집행해서 그런 살기 좋은 그런 안정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보수인데, 진보는 그게 아닙니다. 다 파괴요. 법도 파괴요. 개인은 필요 없어요. 땅도 내 거 없어요. 집도 내 집 없어요. 뭐든지 다 그냥 공유하는, 이게 추미애가 말한 토지 공유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또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어요. 근데 이 변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되, 시대가 바뀌는 그 전환기는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올 때는, 옛 가치가 지나가고 새로운 가치로 리모델링 될 때는 거기에 엄청난 가치의 충돌, 문화의 충돌, 엄청난 충돌이 옵니다. 그 충돌이라는 것은 엄청난 저항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BC와 AD,
옛 시대와 새 시대, 구약의 시대와 율법주의 시대와 바리새인들의 시대와 제사장들의 시대와 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형태에서 본질로 바뀌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성전 파괴로부터 시작된 이 변화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에 돌아라도 돌려남지 않고 다 파괴되는,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다 흩어지는, 유대교가 다 이제 거기서 흩어지고 끝나버리고만은 여기까지 바벨론 포로 70년, 그 다음에 중간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중간기 약 4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는 70년, 그래서 약 514년, 형태에서 본질로 바뀌는 과정이 514년. 그뿐입니까? 초대교회 시대 계속되죠. 얼마나 유대인들의 반항과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로마를 앞세운 핍박, 무려 300년 동안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질서와 가치가 바뀌는 데는 그만한 충돌이 일어난다네. 문화 충돌, 어떤 가치의 충돌, 어떤 개념의 충돌, 어떤 모든 습관과 모든 시스템의 충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BC와 AD,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옛시대와 새시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가까운 역사를 보게 되면 러시아 혁명,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원리와 원칙이 바뀌는 겁니다. 혁명입니다. 혁명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충돌과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희생이 따라옵니다. 러시아 혁명 때 얼마나 죽었는지 그건 아직 지금 통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30년 그 무렵에는 이러한 변화가 급진적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프랑스 혁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파리에 가서 어떤 사람의 특별한 안내로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의 감옥과 프랑스 혁명 때의 그 단두대, 그거 있는 조그마한 그 개인집 같은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때 감옥은 지하 한 3층까지 내려가서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감옥인데, 그 위층에는 단두대가 있는데 그 단두대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인수를 쓰는 의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의사가 그렇게 사람 죽이는 걸 만들었느냐? 그때의 프랑스 혁명 때의 그 광장에서 사람들의 모가지를 쳐서 죽이는데 그게 너무너무 비참하고 모가지가 한 번에 잘라지도 않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그 의사가 죽어도 좀 편하게 죽게 해주자 그래서 단두대를 의사가 만들었다는 아이러니컬한 얘기를 거기서 들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그렇게 간단하게 아닙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남북전쟁, 노예제도 하나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엄청난 희생의 대가와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제 탄압에서 해방됐을 때에 그 해방과 독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혼란 속에서. 말할 것도 없이 6.25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저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문화와 종교와 모든 가치체계가 막 뒤흔들리는 엄청난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6.25 때 500만 명의 피난민이 남한에 오면서 남한이 100년 걸려도 못할 남한의 복음화가 단 몇 년 만에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만한 희생의 값을 치르고 된 것입니다. 그게 말로 6.25 말로 진짜 진보라고 하는 공산주의와 가짜 진보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 아닙니까? 시대의 변화의 한 진통입니다. 또 하나는 5.16은 단순한 군사 쿠데타가 아닙니다. 단순한 5.18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가치를 바꾼 혁명입니다. 5.16 혁명입니다. 완전히 기존의 모든 걸 체념하고 가난을 체념하고 모든 불의와 부패와 타락을 체념하고 살던 깡패, 정치 깡패들과 모든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았을 때에 여기에 박정희가 나타나서 칼을 뽑고 횃불을 들고 가난을 체념적으로 해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걸 너! 더 이상은 가난을 용납할 수 없어. 잘 살아보자. 잘 살 수 있다. 부정을 긍정으로, 완전히 비극을 희극으로 판을 바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5.16은 정신혁명입니다. 체념하고 그냥 그저 가난과 부패와 부정을 그냥 그저 체험하고 그냥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던 걸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혁해서 판을 띄워 지붕 다 초가지고 다 지붕 다 걷어버리고 다 스레드로 바꾸고 전부 다 새마을운동과 이거는 정신혁명이지 단순한 개혁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정신사적인 가치에 있어서 5.16은 다시 재조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16을 그냥 짓밟으려고 난리들인데 전 세계는 푸틴은 박정희에 대한 책은 다 보아라. 등소평에 지금 왜 중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됐어요? 박정희 모델입니다. 싱가포르가 왜 저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 싱가포르 수장이 박정희 모델을 제일 존경하는 게 박정희입니다. 세계는 지금 박정희를 그렇게 존경하고 지금도 계속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 여기저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5.16이 말로 한국의 역사를 before와 그 애프터를 완전히 갈라놓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요, 역사적인 변화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경제적인 혁명, 가난을 끝내버리는 경제혁명, 민주주의가 완전히 먹을 것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민주주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제 우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래서 5.16 혁명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충돌이 없을 수 없죠. 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잘못된 진보가, 썩은 진보가, 가짜 진보가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 율법주의자들이 진짜 율법이 나타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그 오픈식 하는데 거기에 불도저 앞에 김영삼이 김대중이 거기가 들어놓아가지고 나라 다 팔아먹는다, 나라 망한다 그러던 놈들이 그 박정희의 독에 노벨상까지 타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독에 김영삼이 여기저기 댕기면서 얼마나 의시됐습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대시대의 전환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보수를 좀 더 낮게 긍정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판을 띄웠고 완전히 진보, 가짜 진보, 부정적인 진보로 좌에서 우에서 좌로 자유, 시장경제, 자유의 가치, 보편적 가치를 완전히 자유를 박탈하는 공산주의 가치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우에서 좌로 영화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오늘 시대전환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누가 주도합니까? 그것이 배후에서 그동안에는 숨어서 꿈틀거리던 것들이 이제는 표면에 나타나서 러시아 혁명, 프랑스 혁명, 남북전쟁, 6.25 전쟁, 전부 큰 전쟁들은 전부 다 이 배후의 검은 세력들, 제스위트,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이들이 다 조종하고 했는데 미국도 표면상으로는 청교도들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청교도들의 탈을 쓰고 프리메이슨이 미국을 만든 겁니다. 다 숨어서 했는데 1990년대 경부터는 이제 노골적으로 내놓고 프리메이슨 딱지를 차에다 딱 붙이고 다니고 프리메이슨 리치를 그냥 다 여기저기 우리 교회처럼 다 간판 걸어놓고 하고 노골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한 이게 바로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사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옛 가치와 새 가치 이 충돌 그 하나의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것이 이번 트럼프 암살 음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여기서 그런 말까지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든이랑 한물 갔는데도 민주당은 트럼프에게만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 뿌리채, 송두리째. 트럼프는 혁명가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미국의 이거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이나 바꾸겠다는 아니에요. 트럼프는 망가진 독립의 아버지들의 그 세운 위대한 아메리카, 그 아메리카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40몇 대가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19대인가 뭔가 하여튼 그 건국의 아버지들을 이어가는 그 뿌리, 그 아메리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의 민주당이 파괴해놓은 그 아메리카가 아니라 오리지널한 위대한 그 아메리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트럼프는 혈혈단신
예수처럼 혼자 뜁니다. 저놈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빌라도 앞에 군중들과 같이 시편 22편의 소들이, 황소들이,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어둠의 세력, 딥스테이트의 세력들이 지금 트럼프를 죽이려고 지금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도 4번이나 암살 위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방탄조끼를 입었지만은 대통령이 돼도 문제요. 계속 케네디처럼 대통령이 돼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트럼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 윤석열을 무너뜨리려고, 윤석열을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하는 이 세력과 그 세력은 똑같은 사탄의 세력, 똑같은 공산주의 세력, 똑같은 파괴적인 잘못된 진보주의이기 때문에 이건 DNA가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막아내야 되고, 이걸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야 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번 대표를 뽑는 국힘당 전당대회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생략하겠고, 지금 미국과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전 세계적인 격동하고 급변하는 이런 변화의 시대의 한 모델, 옛 질서와 새 질서, 옛 가치와 새 가치, 보수와 파괴적인 잘못된 진보의 충돌의 그 한 핵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경계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느냐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평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역사적인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프레임과 프레임, 완전히 프레임을 씌워서 좌냐 우냐, 완전히 적이냐 아군이냐, 완전히 프레임을 완전히 만들어서 영원한 진영 전쟁으로 가는 것밖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프레임 전쟁, 진영 전쟁, 이거는 옛날과 같은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정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변화의 요청, 긍정이든 부정이든 시대적인 변화의 요청을 우리는 부정할 수도 거절할 수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힘당에 이미 다 된 거나 마찬가지 정도로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이 한동훈이죠. 그러면 이제 또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한동훈, 그는 누군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동훈이 혜성과 같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윤석열처럼 그냥 갑자기 그냥 윤석열 덕에 법무장관하고 그냥 국회를 휩쓸고 막 떠오르니 한동훈이 떠오른 거는 우연이 아니라 급변하는, 격동하는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이 변화를 주도할 개혁자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개혁자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개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경계선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면 그 한동훈은 누구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동훈은 분명히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등장하고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나타난 개혁자는 분명합니다. 이런 개혁이냐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동훈의 정체를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동훈이는 어쩌면 문재인과 한동훈이 그렇게 꼭 같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동훈이 4월 10일 총선 그 한참 선거 운동하고 돌아다닐 때 한동훈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은 함께 가면 길이 생긴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들 다 듣고 넘어갔지요. 함께 가면 길이 생긴다. 이 한동훈의 슬로건인데 그게 어디서 왔나 하면 문재인이 같이 가면 길이 생긴다. 문재인이 같이 가면 길이 생긴다. 이거 어디서 온 거 하면 문재인이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떠받드는 간첩 신영복 선생. 문재인이 그렇게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이 말한 건데, 신영복 선생은 뭐라면 함께 걸으면 길이 생긴다. 공산주의 전향하지 않은 간첩 신영복이 한 말, 문재인이 한 말을 한동훈이가 꼭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영복의 한 말, 함께 걸으면 길이 생긴다. 문재인, 같이 가면 길이 생긴다. 한동훈, 함께 가면 길이 생긴다. 이렇게 꼭 같을 수 있습니까? 이거 보면 다른 거 볼 거 없죠. 문재인 이코르 한동훈 이코르 신영복 이코르 같다는 거예요. 이코르 뭡니까? 공산주의자죠. 이거 하나면은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왜? 이건 자기가 한 거지 누가 갖다 딱지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거다. 내 정체는 이거다. 내 갈 길은 이거다. 나는 문재인과 신영복의 그 길을 갈 거다. 이미 자기 정체를 선언한 겁니다. 그야 더 볼 거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선에서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의 인사와 또 공천 최고위원과 공천위원들을 만들고 공천한 그 모든 과정, 비대위원장에서 4.19 12월 총선을 치르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주위에는 바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첫째로 공천에 있어서 당선에 유력한 쨍쨍한 보수 인사들은 다 완전히 다 제거했고, 그 다음에 당선에 가망이 전혀도 없는 완전한 신진 세대교차라는 이름 하에서 운동권 또는 친중 세력, 진보 세력들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물론 그 점에서 스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두 명. 이거 뭡니까?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헌법 정신을 그나마 썩어서도 지켜온 그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완전히 진보 세력들로 바꿨는데, 이게 국힘당의 참패의 원인, 처음부터 다 계산된 참패입니다. 왜? 4월 10일 총선에서 강한 보수의 기둥들이 왁 고개 차면은 자기의 가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간다는 건 뭡니까? 자기와 노선이 같은 사람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노선이 다른 사람은 공산주의에서는 다 숙청하는 겁니다. 4월 10일 공천에서 보수들 다 숙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국힘당은 너무 오른쪽으로 와 있다. 너무 오른쪽으로 와 있다. 그러므로 이걸 조금 더 좌쪽으로 끌어들여서 중도로 가야 된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중도라는 것은 항상 회색지대, 항상 위험한 이중간첩과 같은 가장 위험한 사기술이 중도라는 겁니다. 신학으로 말하면 소위 신복음주의. 언제나 중간치기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게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배신. 박근혜 탄핵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박근혜를 36년 동안 감옥에 쳐넣는 박근혜 탄핵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 그와 함께 보수 인사들 완전히 죄 없는 거 다 뒤집어 쓰여서 200명을 박근혜와 함께 깜빵에 가다 놨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전통적 가치, 기존의 질서, 기존의 원리를 완전히 다 박살내고 완전히 시대를 바꾸겠다는 하나의 혁명적인 겁니다. 그동안에 4월 10일 총선 선거 운동할 때나 그 이후에나 지금까지 종합해서 보게 되면 딱 한마디로 그는 국힘당을 위해서 4월 총선을 위해서 뛴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을 위해서 뛴 것도 아니고,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 뛴 것도 아니고, 헌법 가치를 위해서 뛴 것도 아니고, 시장경제를 위해서 뛴 것도 아니고, 오직 시정 일관,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오직 한동훈은 오직 자기의 대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의 대선 출마하는, 그래서 대권을 잡는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같이 가면은 자기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한동훈의 입에서는 지금까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에 대해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박근혜를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한동훈이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건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곧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국힘 당사에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내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거 공개적으로 다 떠돌아다니는 뉴스들이니까 국힘 당사에 김대중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를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8번째는 부정선거를 입을 다물고 무기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은연중에 옹호했습니다. 그렇게 부정선거에 목을 놓고서 국민들에게 막 들고 일어나고 뭐 증거들이 다 나오고 하는데도 증거가 없다. 한마디로 다 끝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 내일 모레 7월 23일 국힘당 전당대회 대표를 뽑는 선거를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는 자체에서 선거관리를 할 수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체에서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 뽑는 걸 위탁했다. 그럼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자기 꽂아놓고 대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9가지 여기서 그 밖에 긍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장경제, 보편적 가치, 개인의 중요성 이거를 강조하고 그런 쪽으로 포지티브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표시는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국힘당 이번 전당대회는 구, 신, 보수와 진보, 건설과 파괴, 자유와 압박, 이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인데 불행하게도 거기에 개혁자 한동훈은 완전히 우를 좌로 뒤엎어버리는 혁명가인 긍정적인 개혁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현대사의 흐름은 다 네거티브, 악, 좌경, 공산, 독재로 간다는 겁니다. 왜? 이거를 뒤에서 움직이는 큰 세력이 바로 어둠의 권세, 딥스테이트, 워낙 큰 세력이 궁극적인 목적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지도자에 의한 단일 세계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사탄의 왕국이지요. 생격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기회냐 위기냐, 진짜 보수 가치를 다시 한번 또 개혁을 해서 완전히 잘못된 썩어빠진 왜곡된 이 보수를 진짜 헌법 정신과 양심과 보편적 가치와 참 인간의 민주주의의 개인을 존중하는 이 자유를 다시 회복해서 튼튼한 트럼프가 건국의 아버지들의 위대한 아메리카를 다시 회복하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진 개혁자냐, 아니면 다 뒤엎고 완전히 좌양자하는 개혁자냐. 그러면서 한동훈은 위기냐 기회냐, 좌냐 우회냐, 바른 개혁을 하면은 제2의 박정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놈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혁자로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잘못된 세력의 조종을 받아서 잘못 가면은 제2의 문재인이 되는 겁니다. 제2의 박정희가 되느냐 제2의 문재인이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이냐 이재명이냐는 별 의미가 없는 줄로 압니다. 왜? 이재명이 되든 한동훈이 되든 결국 가는 길은 같기 때문에. 루터는 누가 말잔등에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가는 길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말잔등에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국힘당은 한동훈이가 말잔등에 올라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거기서 했으니까. 그러면 그가 어디로 갈 건가는 뻔합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더 암담하고 더 정말 어렵고 더 큰 위기의 수렁으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이 남은 2년 동안에 뭘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완전히 손발 다 족쇄를 채우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하나 다 족쇄를, 공무원들 다 족쇄를 채워서 판사 검사 다 족쇄를 채워서 말도 못하게 하고 수사도 못하게 하고 재판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이 지경에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여당까지 그와 합세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런 쪽에 그 힘을 합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과연 며칠이나 갈 것이며, 설사 버티고 간다 해도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동훈을 하나님이 쓰시면은 제2의 박정희가 될 수 있고, 사탄이 쓰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공산혁명가, 공산혁명의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대답은 하나님이 한동훈이 국회의원 대표되는 건 뻔한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한동훈을 이렇게 쓰느냐 저렇게 쓰느냐,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 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한동훈을 이렇게 좌양자로 쓰느냐, 아니면 다시 되돌리고 회복하는 트럼프의 정신 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암만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과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다시 와서 모든 가짜들을 다 불속에 넣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불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른 모든 거룩한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시되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될 수 없는 것을 될 수 있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망하지 않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내는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좌우의 경계선에, 좌우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번 국힘당과 또 앞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나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